민주당 이야기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습니다. 두 번째 기소고요. 두 번째 기소는 대장동 배임, 또 성남FC 제3자 뇌물죄 이 두 가지로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되자마자 문제가 됐던 것이 당헌 80조 당대표의 직무를 정지시키느냐인데 기소되자마자 바로 이거를 해소를 했습니다. 네. 자, 당대표의 이거는 정치적인 탄압이기 때문에 직무 정지는 없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서둘렀죠. 당일에 바로 열어가지고 당일에 바로 결정을 했거든요. 물론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도 있어요.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세 명에 대해서 지금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건데 뭐 저는 어찌 보면 이 80조가 저는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하고 그다음에 억상오기예요. 기존에 이 조항이 없더라도 당에서 징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당이 이렇게 부정부패와는 담을 쌓겠다라는 생각으로 어찌 보면 저는 선언적 규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었죠. 그래서 이번 개정을 하냐 아니면 삭제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지만은 뭐 아예 논란거리만 만들지 이게 굳이 이재명 대표에게 좋은 어떤 뭐 호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넘어가자라는 게 해서 근데 뭐 규정상 당무위원회를 열었지만은 뭐 다들 예상했다시피 아마 그 정치 탄압이다. 기존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어찌 보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 탄압이다라고밖에 볼 수는 없거든요. 특히나 뭐냐면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428억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대장동 수익을 428억 그렇죠. 정도는 이재명 대표의 몫일 것이다라고 검찰이 그 부분을 수사를 했는데 기소 내용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장동 사건을 가장 먼저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였어요. 그러니까 누구가 누구냐? 이게 제일 처음에는 이재명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나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화천대유 내용을 한번 들었다 보니까 천화동이 1호부터 6호까지 지분권자가 있었어요. 근데 1호 지분권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428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는 유동규 본부장 거다라고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어요. 근데 지금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 수사팀이 바뀌면서 이게 이재명 거다 이렇게 바뀐 것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이 사건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한 것은 그러면 도대체 그 돈에 그분이 누구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건 딱 빠지고 그 당시에 그냥 시장으로서 성남시장으로서 인허가를 내준 거. 그다음에 이 사업의 대장동 사업에 대한 허가권자로서 배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통 회사에서 배임이란 것은 회사 재산을 까먹었을 때 마이너스로 만들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 고의성도 있어야죠. 근데 이 대장동에서는 원래는 한 7천 얼마를 그러니까 70%를 환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50%밖에 환수를 못했어? 이게 너가 배임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임이란 것은 그 자체로 재판부에 나중에 사법적으로 논쟁이 되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그 정말 알맹이 핵심이 빠진 기소다라고 판단했다고 저는 봅니다. 배임, 제3자 뇌물죄. 사실 이렇게까지 수사를 했는데 고작 그 기소한 게 배임과 이 제3자 뇌물죄밖에 없냐라는 비판의 시각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당연히 뭐 428억 이런 부분 국민적인 관심사고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스모킹건이 있어가지고 기소도 되고 뭐 바로 재판도 신속하게 되고 하면은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좋겠죠. 민주당에서도 뭐 일부 그걸 바라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고. 근데 검찰 입장에서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무리하게는 사실 못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만약에 428억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공소장만 막 화려하게 써가지고 기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임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 밝혀지겠지만 이게 이제 그냥 실수로 실수로 이 정도 얻을 수 있었는데 약간 협약서를 잘못 써가지고 그거는 범죄가 아닌데. 그렇죠. 고의성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제 천화동인 일당들이랑 이게 약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짜고 내지는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그쪽에 유리하고 성남시에 불리한 구조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건 배임인 것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치열하게 다퉈질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뭐 어느 정도는 혐의 입증에 대해서 자신이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 배임, 제3자 뇌물죄 정도는 이걸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다른 부분을 봅시다. 당 내부를 한번 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당에서는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물밑에서 이제 대표에 대한 좀 뭐랄까요, 이게 대표가 좀 물러나 주기를 바라는 목소리나 움직임들이 있는 것도 같아요. 어떻게 좀 수습이나 방향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실제 저는 지금 광주 전남에서의 민주당의 지지율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 아마 당 대표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생각을 할 거라고 봐요. 이재명 당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수사와 기소, 재판 이 모두가 검찰의 어떤 부당한 수사와 그다음 부당한 기소라고 다들 생각을 거기에 대한 공통점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갔었을 때 내년 총선을 생각해 보면 당이 과연 지금 어찌 보면 당의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게 반사적인 효과를 더 못 얻고 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정말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그 너무 실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거기에 뭐 반사적으로 이걸 편성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뭐가 문제일까? 우리 내부적으로 뭐가 문제일까?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단순히 예를 들어서 물러나고 이선 후퇴하고 이게 단가? 그러면 당의 어떤 그 혁신 작업이 필요하진 않나?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 보면 천하람 위원장 같은 국민의힘에서는 어찌 보면 당이 잘못하고 이랬을 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당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목소리를 그냥 비난만 하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면에 나서서 딱 자기 이름 걸고. 예, 그렇죠. 네. 당 뭐 예를 들어서 익명이고 뭐 목소리 내신 뭐 이름 걸고 하시는 분은 이상민 의원하고 조홍천 의원 두 분 다 뭐 얘기는 하시는데 이제 그러면 또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이 얘기하듯이 자기도 공천 받을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렇지만은 이게 민주당을 위한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 해서 무조건 배척할 것은 아니고 우리가 들을 것은 들어야 되고 객관적으로 지금 민심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당에서도 어느 정도 이것을 알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갔었을 때 과연 내년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고 그다음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과반 저지를 해야 되거든요. 예. 민주당으로서는 야권에서 국민의힘의 과반을 저지해야지만 정말 윤석열 정부의 이런 독주를 어찌 보면 의회를 무시하고 가는 거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로 수도권에서 과연 이걸 잘 치러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지금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당직 개편 뭐 이렇게 인적 쇄신 정도 수준에서는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면도 쉽지는 몇 않아요. 번 특히 이 당직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사무총장이에요. 선거에서는 예. 사무총장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던 현역 의원들 다 자르고 그러니까 본인이 칼을 휘둘러야 되는 자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정식 의원이 저는 맡으셨을 때 5선 의원인데 근데 왜 맡으셨을까?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를 과거에도 했었었는데 굉장히 부담되는 자리고. 그럼요. 네. 근데 그건 자기가 그럼 자기는 출마 안 하고 오히려 자기가 진짜 당을 위해서 이런 험한 일을 하겠다라고 저는 맡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사무총장을 물러나라라고 하는 분들이 비명계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조정식 의원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쪽이다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실제적으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임명직 최고위원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역 출신이신 뭐 임선숙 최고위원. 임선숙 최고위원도 계시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 다시 한번 재고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부족할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이게 그건 겁니다. 정치에 관심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사무총장이 누군지, 뭐 전략기획이 누구고, 뭐 지명직이 누구.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저는 압니다만은 네. 민주당의 지명직 최고위원이 누군지 아는 국민이 전 국민의 2%라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이제 얼굴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설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이거 바꾸면 여의도에서는 알죠. 의원들의 불만은 좀 줄어들 겁니다. 예. 저렇게 약간 비명계 쪽으로 실권자들을 넘겨주는구나 하는데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까지 전달이 될 것이냐. 그게 이제 하나의 어려운 점일 거고 또 현실적인 면들도 사실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그 뭐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 뭐 그 허위 사실과 관련한 재판과는 사이즈가 다릅니다. 예. 그럼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되는 시간 자체도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이게 아마 총선 때까지 안 끝날 겁니다. 그러면 주 2회 같은 재판을 뭐 예를 들면 지금부터 총선 때까지 계속 대표가 나가셔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당에서는 계속적으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들이 나올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천하람 위원장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거 가정을 해가지고 예. 우리 천하람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지금 자리에 있다면 그래서 정말 억울하게 선거에서 졌는데 수백 번의 압수수색, 주변에 대한 끊임없는 수사로 인해서 계속 흔들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내에서조차 이제 서서히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들이 나와요.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어려운 문제지만은 좀 표현이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만약 이재명 대표라면 소송해서 막판 뒤집기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죄를 받으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이게 확 바뀌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실권도 놓기가 참 그렇고 그렇다고 사법적인 대응을 소홀히 할 수도 없고 예. 이게 뭐 어려운 환경이겠지만 제가 만약 이재명 대표라면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물론 쉽지 않죠. 저도 뭐 대표 되겠다고 막 난리치고 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죄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길게 놓고 봐가지고는 훨씬 더 이득일 수도 있다. 당대표 지금 물러나고 어느 정도는 저는 그런 게 그러니까 이선 후퇴라도 하고 그렇죠. 네. 저는 그게 훨씬 낫지 않나 봅니다. 예, 어쨌든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일 거예요. 민주당의 지지자든 아니든 이 이재명 대표의 현재 고민들은 다들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굉장히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정해졌습니다. 각 당이 300명의 의원 정수는 유지를 하자. 그런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국회의원을 뽑냐? 지금처럼 소선거구, 지역구를 이렇게 넣고 뽑냐? 아니면 도농복합, 그러니까 도시는 중선거구제, 농촌은 여전히 소선거구제 이렇게 하냐? 아니면 대선거구제에서 정말 큰 권역에서 국회의원 여러 명을 뽑느냐? 이 세 가지 안을 놓고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전원회의를 통해서 굉장한 뜨거운 논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설 변호사님은 네. 어떤 안에 찬성을 하시고 어떤 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저는 지금 세 가지 안이 올라갔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안들이 통과가 될까라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은 세 가지 안 가지고 다 안 될 것 안 될 같다. 수도 있다고 저는 네.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의 이 상태로 선거가 치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첨예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자기 선거에 진짜 목숨을 걸어요. 대통령 선거 아무리 우리 당 후보여도 안 움직여요. 그런데 지금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역구를 줄이게 되면 자기의 지역구가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선거구제가 바뀌면 지금 뛰고 있는 모든 일들이 무효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후보들은 이거에 정말 예민합니다. 지금 그래서 어디를 출마 예상자들도 지금 지역구가 어디가 되고 특히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지역구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의 인구가 너무 줄고 있기 때문에 네. 지역구 전남 같은 경우도 아마 지금 하나 정도는 줄어야 돼요. 어디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서울도 인구가 지금 서울도 줄어야 되거든요. 오히려 경기도가 지금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훨씬 더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국민 대부분의 저도 포함이지만은 국민 대다수의 생각은 의원을 왜 늘려? 국회의원을 지금 뭘 잘하는 게 있다고? 솔직히 300명 중에서 제대로 아는 사람, 뭐 활동하는 사람 그 중에 10%나 될까 말까 예.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보완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지금 소선거구제를 통해서 다뤄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 등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자 지금 아마 개편을 하려고는 합니다만은 이게 과연 당리당략을 떠나서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저는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비례대표를 늘리자, 예. 지역구를 줄이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당에서도 상당히 반발감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의 예전에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례 없애자 그랬어요. 비례 없애자고도 했었어요. 예. 근데 실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까지 4년 동안 의정 활동하신 거 보면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 중에 기억나시는 분 저는 김병주 의원 말고는 한 분도 없었어요. 그분들 과연 뭐 했나. 비례대표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네. 사실 뭐 그런 측면들도 있긴 한데. 심지어 예. 시대전환의 조정은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줬어요. 근데 지금 저렇게 의정 활동 하고 있잖아요. 예. 의정 활동은 개인적인 의정 활동을 다 떠나서 민주당이 그런
참사도 겪어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상 비례대표가 이제 국민의힘을 위해서 하는 모습들을 막 보이는 그렇죠.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하셨고, 근데 이 세 가지 안 중에 네. 우리 천하람 위원장은 열심히 또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아, 이 그럼요. 안으로 해야 된다. 어떤 안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선거구가 좀 커지는 거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커지는 그러니까 거. 지금 네. 국민의힘의 안이 도시 지역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하자라는 안인데 네. 요거는 조금 잘 다듬어야 돼요. 지금 저희가 보니까 뭐 3인부터 얘기를 3인부터. 하더라고요. 네. 3, 4인 정도를 기본적으로 중선거구제.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3인 하면은 망합니다. 이게 3인은 뭐냐면은 양당이 그냥 자기 목 다 나눠갔다.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의 심판 기능도 작동을 안 해요. 떨어뜨리고 싶은 사람도 못 떨어뜨려요. 다당제도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안이고 4인도 사실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4인, 그러니까 한 5인 정도 돼야지 양당에서 한 2명씩 공천하더라도 소수 정당도 좀 들어오고 이게 좀 다양성이 가는 거라서 그런 거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안 중에 대선거구제 안이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렇죠. 5인 이상이면. 예, 아예 네. 확 터가지고 예를 들면 전남 같은 경우에 그냥 한 번에 10명 그냥 뽑아버리겠다. 거의 그런 식인데, 이렇게 하면 다양한 인물들이 들어오는 장점은 생기는데, 문제가 이게 그러면 각 당의 복수 공천을 얼마나 할 건지, 그럼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10명 공천해도 되는 건지, 디테일을 이거 좀 잘 잡아야 되는 문제들이 좀 예. 나오고,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대선거구제를 할 거면 비례대표를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10명 정도 한 지역구에서 뽑으면 소수정당도 그걸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굳이 비례를 안 둬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세부적으로 이게 잘 다듬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저는 생각은 그겁니다. 제가 선거구가 커져야 당선되기 쉬운 것도 있고요. 제가 이제 사익 추구도 분명히 있고, 다만 지금 이거 약간 배부른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우리가 뭐 다당제로 가야 되느니, 뭐 양당이 둘이서만 싸우는 거 꼴 보기 싫고, 뭐 3당 4당도 있어야 되고, 예. 다 맞는 말인데, 우리 지역이나 아니면은 뭐 TK 같은 경우에도 양당제도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는 이걸 좀 한번 틀을 흔들어줄 필요는 있다. 저는 선거구를 좀 넓혀가지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나오는 것이 우리 지역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근데 선거구 넓히잖아요. 예. 현역 의원들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게 인지도 선거가 됩니다. 약간. 아, 여러 명을 이렇게 예. 선택하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한 10명 놔두고 내가 뽑을게 하다 보면은, 이게 현역 의원들은 어느 정도 최소한 자기 지역이 있고 거기에 예. 딱 잡고 있는 유권자들이 있고, 그것만 잘 가져와도 예를 들면 한 20%, 그러니까 그 선거구 내에서 한 뭐 20% 정도 확보할 수 있어. 예. 이렇게 돼서 현역 의원들은 다시 불리한 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일본에서는 중선거구제 해보니까, 아니 사람들이 안 갈리더라. 계속 똑같이 가더라 해가지고 예. 문제가 있다 할 정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안 심할 수도 있다. 이거 예. 한번 좀 지켜볼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각 당에서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여기를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그냥 아이디어만 얘기를 하고 있지, 예. 여기에 지금 국회의장만 제일 적극적이세요. 김익부 국회의장은 여기에 엄청 적극적이신데, 보니까 각 당의 지도부가 전혀 여기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솔직히 그냥 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만 가지고 있지, 이게 급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특히나 민주당은 그래도 뭐 제가 보니까 의지를 상당히 가지고 이걸 하려고 하는, 정치 혁신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게 될까? 근데 회의적입니다. 지금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의외로 또 현역 의원들이 이거 찬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재밌는 게, 결국은 국민의힘의 의석 구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의 수도권 의원들이 적절한 숫자가 있었다면은 수도권은 이렇게 하면 좀 안정적으로 갑니다. 예. 뭐냐면 지금 수도권 선거는 바람이잖아요. 맞습니다. 약간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좀 도박이거든요. 그때 당이 잘 나가야 내가 다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중대선거구제로 해버리면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져갑니다, 당들이.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에는 수도권 의원이 거의 없어요. 아. 영남권 의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영남권 의원들 입장에서는 내줄 것만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의 자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7일부터 약 2주 동안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토론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소식 다음 주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